예, 잘 보입니다. 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CNA 논술 중3 팀장을 맡고 있는 소혜란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설명회는 앞부분에 저희가 이제 그 2학기 준비해서 중등 독서 전략 자료집이 출간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 독서법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드리고 9월 중등 프로그램을 안내를 드릴까 합니다. 예. 일단은 저희가 사실 어떻게 교육의 목표를 잡을 것이냐 이 부분이 사실 어머님들이 굉장히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특목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도 있지만 특목 입시 같은 경우에는 선택적 입시이기 때문에 반드시 치러야 하는 입시는 아니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대입과 함께 대입에 이제 사실 미래 인재상들이 많이 녹아 있기 때문에 대학교 총장님들께서 아니, 그 총장님이나 입학처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서의 드러난 인재상을 살짝 가져와 봤어요. 흔히 이제 어머님들이 설명을 조금 들으셨으면 미래에 요구되는 역량으로서 포스 역량이나 이런 부분을 좀 들으셨을 것 같아요.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능력이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나 협업 능력 같은 부분들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학교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함께 좀 녹아 있는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균관대 입학처장, 저기,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는 첫 번째는 AI가 워낙에 큰 사회의 변화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역량을 묶었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느냐. 두 번째, 의사소통 능력까지 많이 들어보셨죠. 협업 능력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특이한 부분은 문제 해결 능력에서 특히 수학적 사고 능력을 결합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부분이 좀 특이해요. 예, 성대 같은 경우는 워낙 학풍 자체도 그 전통을 중시하면서도 개방적인 부분이 당연히 있는 부분이고 실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린 학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I 시대의 어떤 수학적인 사고로 결합되는 융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굉장히 강조한 부분이 눈에 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협업 능력 대신에 여기에서는 협업 능력을 포함한 개인의 도덕성이라는 부분을 강조한 부분이 눈에 띄어요. 아이들하고 토론 얘기할 때 인간과 그 기계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 될 것이냐 했을 때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반응의 차이들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부분 생각을 했을 때 네, 요 네 가지 역량을 강조하는 대학의 미래상 좀 유의미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는 서울대 그 학생부 종합 안내문에 나와 있는 서울대 총장님 말씀을 좀 가져와 봤어요. 부분 인용을 해봤는데, 지금 학생들이 좀 참된 미래의 지성인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똑같이,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미래 인재상을 서울대 버전으로 좀 녹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특이한 부분은 앞부분은 스스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어제 중학교 1학년 애들하고 변신이라는 소설을 같이 읽었어요. 인간 소외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공부하는 벌레나 공부하는 기계는 아닌데 그죠? 성인이 돼서 일하는 기계나 일하는 어, 벌레는 아닌데 스스로 우리가 인생을 왜 사느냐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으면서 삶의 주체성을 스스로 획득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다른 학교하고는 좀 다르게 눈에 띄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을 기를 거냐 해서 총체적인 인식 능력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뭐 저희가 많이 봤던 표현 중에는 융합적인 사고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학문적인 부분에서의 통합적 사고나 융합적 사고뿐만 아니라 학제를 뛰어넘고 어떤 학업이나 인생에 관한 전체 개인과 사회 전체에 대한 총체적 인식 능력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조금 더 거시적인 시야를 좀 가진 지성인을 요구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대학 과정에서 스스로 설계할 수도 있는 전공 등 제도적 장치들을 조금 더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학교 2학년 정도면 진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학기 시작되면 또 아이들이 반강제로 써야 되는 희망 진로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진로라는 부분이 아이의 잠재력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짓는 게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가 굉장히 급변하고 실제로 지금 분과별로 나눠져 있는 어떤 세분화된 세부 전공만으로는 어, 그, 이,
다룰 수 없는 가학문적이거나 또는 통합적인 또는 자율전공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성찰하고 학문이든 인생이든 설계해갈 수 있는 자기주도성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클라우스 슈밥의 그 4차 산업혁명에서 얘기하고 있는 역량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상황 맥락 지능, 그러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상황이라든지 사회적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타인과 아까 도덕성도 얘기했지만 타인과의 정서적 교감 능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영감지능, 창의적인 사고와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특성에서의 신체 지능을 이야기를 했네요. 올림픽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죠. 지금 올림픽 보면서 인간의 몸이 저렇구나 하는데 사실 기계와 인간의 가장 큰 차이 중에 인간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 무엇인지를 좀 더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 인공지능과 결합한 정신적이거나 또는 감성적인 부분의 직군의 변화도 굉장히 크겠지만 신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대체할 수 있는 부분과 아닌 부분에 대한 변화들이 굉장히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목표들을 가지고 한번 우리 아이가 미래에 살아갈 시대에 어떤 인재가 되어야 할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은 그러면 어떻게 읽을까에 대한 얘기인데요. 역시나 서울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부분 발췌를 좀 해봤습니다.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저희가 원하는 거죠. 사실 애들이 알아서 책 읽고 자기가 가장 재미있어 하는 책을 고를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저희가 뒤에서 얘기하는 애독자 이면 좋겠는데 사실 중학교에 올라오면서 초등학교 때 책을 좋아했던 친구들조차 애독자가 되기는 쉽지가 않죠. 왜 그런지는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중학교 때는 전략적 독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알고 싶은 분야의 전문서적, 저희가 고민하는 진로 탐색과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진로 탐색에서는 사실 무조건 사회적인 기준에서 요구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지적 호기심을 독서로 스스로 시켜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단순히 호기심이나 궁금증을 책을 통해서 해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 생각을 하고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거에 대해서 독후 활동, 다른 타인과 스스로 그 책에서 나온 사유들을 정리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과 자신이 느낀 어떤 생각이나 사유를 공유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에 대한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어떤 미래 사회의 인재로서의 교양도 충분히 쌓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독후 활동 과정에서 책을 읽어가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 책이 나에게 비포 애프터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면서 저희도 독서 프로그램을 좀 짜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간단하게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그 독자 발달 상황들을 좀 보려고 해요. 유아기는 아직 뭐 맹학이니까 한글을 읽지 못하는 시기죠. 저도 조카들이나 친구들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문자를 모르는 아이들도 동화책을 외워서 읽는 시기가 있죠. 그러니까 엄마가 읽어주면 문자를 전혀 읽지 않는데도 저는 책을 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스스로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몰입하는 시기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문자의 지각으로 이어지면서 그림책이나 글자책이나 해서 어휘력이 확장되는 시기들이 있죠. 그래서 말문이 트이고 세상에 대해서 스스로 글로 인식을 하기 시작하는 시기를 지나서 어린이 독자는 초등학교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어린이 독기 시기에는 저희가 참 음독을 많이 합니다. 소리내서 읽기, 띄어 읽기. 근데 저는 사실 이 청소년 전기 시기에 저희가 뭐 문해력이나 또는 책맹의 시대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제가 체감했을 때는 이 전기 시기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요 시기에 그 초등 3, 4학년의 인문기나 기능적 읽기의 독서 상태를 스킵한 친구들이나 또는 그 방법이 연결이 잘 안 된 친구들이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내서 책을 읽어보는 경험이 한 4, 5년, 3, 4년 정도 공백기가 생기게 되면 아이들이 눈으로만 책을 읽으면서 그 독서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제 음독을 수업 중에 계속 하는 편이에요. 중요한 텍스트 같은 경우는 하는 편인데 아이들을 시켜보면 일반 반하고 3%하고 가장 큰 읽기의 차이가 끊어읽기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주어부와 서술부를 구분을 못해요. 문장이 길어졌을 때. 그래서 그 구조 독해가 안 되는 부분, 문장에 대한 구문 독해가 안 되는 아이들을 보면 어디서 끊어 읽어야 할지를 잘 몰라요. 근데 그게 조용히 있기 때문에 티가 잘 안 나요. 근데 소리 내서 읽혀보면 사실 티가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그거와 함께 두 번째 아이들이 걸리는 부분은 어휘력. 자기가 모르는 단어 앞에서는 주춤하게 돼 있어요. 소리 내서 읽어보면. 잘하는 아이들도 낯선 어휘가 오면 오타로 읽기도 하고 주춤해서 읽는 속도가 느려지기도 하고. 그래서 소리 내서 읽어보면 사실 충분히 이게 어린이 독자 시기뿐만 아니라 청소년 독자 시기에도 독서 실력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초등 중학년부터 시작해서 사실적 읽기, 추론적 읽기, 그리고 이제 후기부터 공감적 독서기인데 사실 한국에서 살면서 이 어린이 독자 시기가 독서를 가장 즐기는 시기라고 할 수 있죠. 아이들이 재미있게 책을 좋아하는 시기고 또 많이 보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는 이제 사실은 자기가 몰입하는 공감이기 때문에 자기가 몰입하는 대상에 빠져드는 게 굉장히 강하죠. 덕후력이 생기는 시기라 역사나 아니면 뭐 과학이나 이런 학습 만화나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갈래가 있으면 거기에 빠져서 책을 읽는 애독자들이 이때 많이 형성이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주위에서 볼 부분은 이제 청소년 독자기인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전기는 저희 한국 학년으로 치자면 중1, 중2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략적 독서죠. 사실 시간상의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독서를 학업에 이제 많이 치이다 보니까, 전략적인 독서들로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발달 과정상으로도 조금 더 전략적인 다양한 학문을 모두 다 똑같은 속도로 받아들일 수는 없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전략적 독서 시기, 그래서 목적지향적 읽기가 되는 시기고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 초등 과정에서는 아이들이 통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똑같은 200페이지의 책을 읽어도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 좋은 내용이 있는데 벌써 다 읽었어? 예, 후루룩 보는 식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후루룩 개괄식으로 세상을 인식을 하면서 머릿속에서 인식의 틀이 만들어지는 식인데 이게 이제 학문적 깊이감이 들어가려면 정독을 하면서 읽어야 되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래서 7, 8학년 시기, 중학교 1, 2학년 시기에는 점검과 조정을 통해서 텍스트의 양을 늘리기보다는 텍스트를 꼼꼼히 읽어가는 정독의 단계가 좀 필요한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90학년이면 중3, 고1이네요. 이때는 이제 비판적 읽기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전에 있었던 어떤 그 저자의 의견을 그냥 그대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저자의 표면과 이면에 깔린 이야기 혹은 같은 관점에 대한 다른 이야기들을 파악을 하고 그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조금은 창의적이거나 비판적인 사고도 해보는 연습 단계라고 볼 수 있고 그게 넘어가면 이제 고 2, 3단계는 종합적 독서기 해서 통합적 독서라고 되어 있는데 특히 여기에서 다문서 읽기와 신토피컬 매체 자료 읽기 독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러 텍스트들을 결합해서 봄으로써 자기가 스스로 생각의 틀을 마련해가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바로 그 샘플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세 시기를 한 번만 더 정리하고 갈게요. 청소년 독자 전기 중1, 2시기고요. 전략적 독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실 메타인지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뭐고 내가 읽고 싶은 아니 나의 읽기 호흡이 얼마고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 건 현실적으로 이 루즈학원을 하면서 다른 학원과의 경쟁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학원에서는 어느 정도의 책을 선정하느냐를 고민을 많이 해야죠. 사실 저희가 1학년 때는 독서 수준이 다른 학원에 비해서 다른 독서 논술의 학원에 비해서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땐 텍스트를 높이고 이게 아이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데 무조건 어려운 텍스트를 가게 되면 아이는 텍스트에 함몰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이의 주체성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선생님 설명을 들으려고 눈치를 자기가 해석을 하기 전에 바로 눈치를 보고 정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답이 없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데 두려워하게 되고 말은 흉내까지 갈 수 있어요. 자기가 열심히 들어서 이게 그렇구나 하고 자기 생각이 아니었는데 자기 생각인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글로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사실은 메타인지 능력을 독서에서 얘기하면 내가 읽을 수 있는 부분의 적절한 독서 수준을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저희 한국의 현실을 생각을 했을 때 중고등학교까지 계속해서 꾸준히 독서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독서 프로그램 자체도 사교육에서 선행적 요소들이 깔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중학교 1학년 도입부부터 총교재를 외울 수는 없습니다. 단계적으로 가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가끔 이제 의욕적인 아이들이 자기 팔뚝보다 더 두꺼운 책들을 들고 다닐 때가 있어요. 근데 눈높이에 맞는 책들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책을 읽어가야 독서흡이 안정적으로 형성이 되고 아이가 성인이 돼서도 애독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판적 독서식이고요. 중3과 고1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텍스트가 생산된 맥락이나 텍스트가 유통되는 사회 문화적 맥락에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3의 문학교과의 단원은, 국어교과 단원은 전부 다 대단원 이름이 사회 문화적 맥락과 문학 작품이에요. 그래서 뭐 전쟁 시기를 다룬 작품이라든지 일제강점기를 다룬 작품이라든지 그래서 보통 이제 중3 정도 되면 문학 같은 경우에 다양한 해석을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작품 하나, 텍스트 하나만 읽었을 때의 느낌이나 주제, 예, 절대론적 관점, 작품만 보는 거, 그 다음에 시대와 작가를 봤을 때 시대가 어떻게 드러나 있고 반영되어 있는지, 그 다음 작가가 작품 세계가 어떤지, 그래서 윤동주나 한용운이나 뭐 이육사나 이런 사람들의 시들을 삶이랑 연결을 시켜서 볼 수 있게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가 독자 스스로 이 시대에 느끼는 효용. 그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이런 점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문학적 보편성이 있는 것 같아. 아니야, 이런 부분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문학에서도 텍스트 생산 맥락을 봐야 비판적 읽기가 가능합니다. 창조적 수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단계가 3학년과 고1 단계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고1 문학에서도 언제나 시작하는 부분에서 늘 얘기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아까 세 번째 얘기했던 종합적 독서를 하는 부분은 내용으로 가져와 봤어요. 독자상이 아니라. 여기에서 아까 텍스트들을 연결해가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했죠. 근데 이게 고2, 3의 과정이라고 설정이 돼 있으면 이게 사실 수능에서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고 저희 그 중등 2, 3학년에서도 사실 요 과정이 녹아 있습니다. 다문서 읽기가 아까 그 분류 기준으로는 고2, 3으로 되어 있었지만 중등 고학년 과정에서의 비문학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단계가 이제 세 가지로 나눠져 있죠. 첫 번째는 주제 중심의 다문서 읽기에 가서 자기가 그 과제와 주제와 관련된 텍스트들을 찾는 거예요. 이 텍스트들은 지금 교과 과정에서도 이 과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신문 기사일 수도 있고 그 단행본 도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뉴스나 뭐 이런 영상 매체일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어떤 부분을 쓰고 어떤 부분을 버릴 거냐, 어떤 부분을 보강할 거냐에 대해서 자료 수집에 대한 선별적 선택까지도 과정에서 연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그렇게 만들어진 텍스트를 6개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텍스트를 분류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반이 섞여 있잖아요. 저희가 뉴스를 보면 뭐 좌파적 성향과 우파적 성향이 섞여 있고 야당에게 유리한 성향과 여당에게 유리한 성향이 섞여 있고 자본과 논리랑 노동자 논리가 섞여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분류해가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분류해가서 뭐 의학적 동물 실험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텍스트를 가져가고 그런 부분에서 자료의 필요성과 적절성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면적 의미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표면만 보지 말고 단순 찬반을 보지 말고 그 안에서의 의미 연결 관계를 분석해서 쟁점별로 재배열을 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 어제 제가 변신 수업을 하고 나서 그레고리를 죽음으로 몰고 간 건 누군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글을 썼어요. 이제 아이들하고 토의를 해서 4개의 주체를 찾아냈는데 자본주의 사회가 그런 것 같아요. 기업이 그 인간을 비인간하는 것 같아요. 적어도 가족은 인간성을 회복하게 해줘야 되는데 가족이 잘못한 것 같아요. 그레고르가 잘못한 것 같아요. 외롭고 힘들면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랬을 때 그렇게 하고 나서 토의 과정을 끝난 다음에 네가 생각했을 때 책임이 가장 강한 순으로 글을 배치해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의학적 측면, 윤리적 측면 이렇게 과학적 측면으로 나눈 다음에 이것 중에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설득력이 있는 부분을 앞으로 배치를 해서 자신의 논증을 펼치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걸 글이나 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문서 읽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중등 고학년에 발표하기, 화법단원 또는 설명문 쓰기, 논설문 쓰기에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수행평가로 되어 있고, 이런 수행평가를 한 차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정 중심 평가를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런 평가를 실제 학습 활동으로 하게 되면 3차, 최소 3차시 이상으로 해서 계획 단계, 자료 수집 단계, 글 쓰고, 그리고 상호평가, 피드백까지 같이 하는 단계로 해서 3, 4차시 학습 활동으로 구성이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수능으로는 어떻게 가느냐? 수능에서는 예를 들어 텍스트 중에 주제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 텍스트들을 연관시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와 소설을 연계해서 출제 제시문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일종의 다문서 텍스트의 대표적인 출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책을 잘 안 읽습니다. 네, 책이 저렇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독서를 안 하는 이유인데 일단 이쪽을 먼저 보실게요. 죄송합니다. 화질이 좀 떨어지시죠? 네, 독서 유형별로 봤을 때 애독자가 있고 간헐적 독자가 있고 비독자가 있어요. 애독자는 책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겠죠. 아이들이겠죠. 간헐적 독자는 띄엄띄엄 읽습니다. 그리고 비독자는 안 읽습니다. 그래서 애독자 같은 경우는 재밌는 거예요. 초등 고학년 때부터 이 아이들이 티가 나죠. 책을 좋아하는 애들, 밥 먹으라고 했는데 옆에 꼭 책 끼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다음 간헐적 독자 같은 경우는 굳이 즐기지는 않지만 필요하니까. 읽어보니까 도움이 되니까 읽는 경우고, 비독자 같은 경우에는 어거지로 읽는 경우죠. 아니면 아예 안 읽는 거고, 읽는 쉬기만 하는 거고. 근데 애독자도 못 읽습니다. 애독자는 왜 못 읽느냐? 고등, 중학교 오면 시간이 없어서 못 읽네요. 간헐적 독자는 왜 못 읽냐? 지식과 정보를 얻으려면 텍스트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데 텍스트 수준을 이렇게 꾸준한 독서가 아니면 텍스트 수준을 한 번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안 읽다가 중3 때 총교수를 같이 읽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중간에 독서 프로그램을 했던 친구들은 뭐 저희 학원에서 하지 않았어도 꾸준히 독서를 했던 애들은 2, 3학년 수업에 편입이 가능합니다. 네, 초등학교 5, 6학년 때부터 독서를 안 하기 시작한 애들은 초등학교 저희 중3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대부분이 간헐적 독자거나 비독자인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책의 호흡이, 독서 호흡이 그 수준에 형성이 되어 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비독자 같은 경우는 책을 읽었던 경우가 재밌는 걸 경험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 책 읽는 게 어떤 경험이구나를 스스로 체감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책을 못 읽는 거죠. 어쨌든 애독자마저 책을 안 읽는다면 청소년기에 초등학교 시기에 독서율이 높았다 할지라도 중학교 때 올라오면 독서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엄격하게. 그래서 사실 아까 저희가 중학교 1, 2, 3학년에서 전략적 독서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목적과 수준에 따라서 독서 방법을 좀 코칭을 해주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시중에 있는 다양한 독서법들을 다룬 도서들 중에 저희가 부분 발제를 해서 한번 연계를 시켜봤습니다. 일단 중학교 1, 2학년 때 내신 성적이 좀 고민이 됩니다. 그랬을 때 사실 교과서는 짧습니다. 뭐 역사 교과서도 마찬가지고 사회 교과서도 마찬가지고 교과서 자체가 서술 분량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 서술 분량이 그 학업에 필요한 필수 개념을 다 압축하고 있는 응집체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읽기는 쉽지가 페이지 한 장이라고 해서 한 장이 아니라 페이지 한 장에 수많은 개념들이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내신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교과서를 자기가 완전히 통달하기 위해서는 개념 독서법에 대해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을 것 같아요. 이제 개념 독서법을 말 그대로 이제 개념을 이해하는 건데 저는 중학교 1학년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은 중고등학교에 필요한 모든 학문의 개념을 처음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사실 중학교 1학년 때는 시험을 안 보죠. 저는 중3 때 시험 보지 말고 중1 때 시험 보자 주의인데 중1 때 개념이 잘 잡히면 2, 3학년 때 개념이 응용이 될 수 있고 고등학교에 갔을 때 심화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1학년 때 개념이 너무 안 잡히면 2, 3학년 때 내신이나 활동형 수업에서 기초의 누수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저는 개념 독서법이 가장 효과적인 영역으로 문학에서의 시를 들고 싶은데요. 시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내신이나 시를 감상을 할 때 시는 무조건 6개를 보는 거야. 첫 번째는 무조건 시는 노래니까 운율을 봐야 돼.
두 번째는 시는 말로 그리는 그림이야. 심상을 봐야 돼. 그다음 세 번째는 시는 짧으니까 압축을 많이 해놨어. 비유나 상징법을 봐야 돼. 네 번째는 시적 화자는 아바타야. 시인일 수도 있지만 시인이 아닐 수도 있고 남성이지만 여성을 내세웠을 수도 있어. 그래서 시적 화자의 심경, 분위기, 어조를 찾아야 돼. 그럼 다섯 번째 하고 싶은 얘기가 나와. 주제가 나오고 여섯 번째 나는 여기에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를 얘기하면 돼.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말이 쉽지 다 개별 개념이거든요. 운율의 개념, 심상의 개념, 그리고 비유와 상징인데 이게 2학년 때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2학년 첫 단원이 보통 국어가 반어, 역설, 풍자에 대한 단원이 컨텐츠만 달라요. 시만 다른데 작품만 다른데 다 단원의 공통 단원은 반어, 역설, 풍자거든요. 근데 그런 개념에 대해서 1, 2학년에 분산해서 개념을 배우는데 이게 2학년 첫 시험에서 시 한 편을 이해하는데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서 1학년 때 시에서 예를 들어 운율이 강한 시, 이게 다 모든 시가 그게 다 강하진 않으니까 1학년 때 교과서에는 운율이 강한 시 하나, 심상이 강한 시 하나, 보통 요렇게 실려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연결을 시켜서 그 개념들을 가지고 시를 집중해서 여러 편 읽어보는 경험을 하면 이게 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 교과서 시 다보기 같은 경우가 그런 경험이고, 그거는 1학년 과정, 예비 중일이나,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1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아이들에게 개념 독서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정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는 쓰리 뭐야. 이제 밑에 있는 독서법은 뭐냐면, 그러니까 사전 독서를 하고 난 다음에 서베이를 하잖아요. 그리고 질문 읽기를 하고, 자세히 읽기를 하고, 그 다음 암기를 하고, 다시 보기를 해서 이 첫 자를 따서 지금 이렇게 쓰여진 독서법인데, 이게 이제 언제 쓰이냐면, 국어 같은 경우에는 비문학에서 이제 2학년 때 설명문을 배워요. 설명문 때 아이들이 주장하는 글을 배웁니다. 근데 설명문을 구조 독해를 하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국어 시간에 음, 토론하기 해서 비문학편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설명문에서의 처음, 중간, 끝의 구조도 있지만 설명문이 길어지면 목차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설명문에 다양한 매체 자료들이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소제목이나 아니면 거기 나와 있는 사진 자료나 뭐 매체 자료들을 훑어보면서 그래프나 이런 부분을 훑어보면서 이게 무슨 내용이 되겠구나라고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측을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읽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사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서라는 게 굉장히 수동적인 그 과정이 아니라 능동성이 요구되는 과정이라 스스로 질문을 던지면 책 읽다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이 자세히 읽는 정독을 가능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 다음엔 어떻게 될 거지? 아니, 근데 얘는 왜 이러는 거야? 아니, 왜 얘 편을 안 들어주는 거지? 라고 질문을 던져야 뒤에 얘가 왜 그 인물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는지 답을 찾기 위해 빨리 손이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읽고, 그리고 이게 이제 내신으로 이어지면 다시 복습을 해서 이게 만약에 문학이나 감상하는 읽기였으면 자세히 읽고, 뭐,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 독후 활동을 했겠지만, 내신의 그 성적 향상이 되기 위해서는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텍스트를 거칠게 구조 독해를 한 다음에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암기와 다시 보기를 했을 때 개념이 체화되는 게 굉장히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신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반복이잖아요. 그 텍스트는 되게 짧은데, 근데 이 반복적 읽기를 통해 개념이 아이가 체화가 되고, 짧은 설명문, 끼케야 뭐, 뭐, 교과서로 하면 3페이지 정도 내외의 짧은 글인데도 그런 글들을 세네 개를 제대로 분석을 해보면 아이들이 비문학에 대한 구조 독해 능력이 확 생기거든요. 그럼 비문학의 체계가 생기고 읽는 법이 스스로 체화가 됩니다. 이게 이제 내신에 관련된 독서법을 좀 소개를 드렸고, 두 번째는 수능 국어에 대한 독서법이에요. 예를 들어 수능 독서 영역, 어머님들이 아시기로는 비문학 영역 같은 경우에는 배경 지식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머리 읽기 독서법이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음독 말씀드렸지만 문장의 구조 독해가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미 단위로 이해해서 문장을 끊어 읽고 개념을 통합해 가면서 머리로 읽는 거, 배경 지식을 활성화해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머릿속에 떠올리는 겁니다. 아까 시를 가지고 그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시의 한 행, 한 행, 한 연, 한 연을 읽은 다음에 거기에서 느껴지는 운율, 심상, 비유와 상징, 시적 화자의 심경 등을 합쳐서 읽으면 머릿속에 시를 읽고 나서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시 속에 있는 행간과 행간에 숨어 있는 의미들을 더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머릿속에서 기승전결 이런 식으로 도식화가 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시뿐만 아니라 비문학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면 좋고, 수능 문제를 풀 때 예를 들어 비문학은 뒤에 이제 예시나 보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아이들한테 제가 코멘트를 할 때는,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예시나 보기가 나왔는데 네가 아는 말이다. 그럼 읽어라. 왜냐면 그게 배경 지식을 활성화해 주거든요. 그러면 비문학 텍스트를 읽기가 훨씬 쉽습니다. 머리 읽기 독서법이죠. 근데 대부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배경 지식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러면 읽지 마라. 그냥 텍스트부터 문제만 훑어보고 텍스트를 보고 나서 꼼꼼히 확인을 하는 거고, 구조 독해를 하는 거고, 문학은 무조건 보기부터 읽으라고 합니다. 왜냐면 문학은 보기가 다 자습서 해설입니다. 보기라고 나와 있는 게 자습서 해설이어서 그걸 읽으면 배경 지식을 넣어줘요. 그래서 배경 지식을 넣어준 상태로 이 상태로 읽으라는 거구나 해서 머리 읽기 독서법이 그 자체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 출제가 외부 지식이 당연히 필요하기는 한데 시험 내에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힌트로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를 할 때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되면, 아니, 알고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질문하는 독서법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있는 초서 읽기나 사색 읽기나 적용 읽기 과정은 수능에서 직접 쓸 수는 없습니다. 초서 읽기나 사색 읽기는. 근데 이제 독해 읽기와 적용 읽기 과정이 이 수능 문제 자체가 한 그 제시문에 4개, 3개, 적게는 3개, 많으면 5개의 문제가 꼭지가 붙어 있잖아요. 이 문제 유형 자체가 사실적 독해, 추론적 독해, 그리고 비판 및 창의적 독해 순으로 문제가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밑줄 쳐가면서 예를 들어 비문학을 구조 독해를 했으면 사실 추론은 맞춰요. 근데 구조 독해가 안 되면, 아니, 눈으로 읽어도 사실 추론은 맞춥니다. 근데 구조 독해가 안 되면 뒤로 가서 추론이나 비판했을 때 다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에 대한 퀘스천이나 이런 부분들을 구조화해서 텍스트에 계속 표현하는 연습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 순서적으로 갔을 때 사실적 독해, 추론, 그다음 비판, 창의 독해까지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질문하는 독서법은 아까 내신 시험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스스로 질문을 했을 때 답을 찾기 때문에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반드시 수능에만 해당되는 독서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진로 독서법을 이야기를 해볼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로가 직업과는 좀 다른 개념이죠. 저희가 독서에 아니 아이들 생기부에 직업에 집중할 필요가 없는 게, 진로라는 건 어떻게 삶을 살아갈 거라니까 살 거냐라는 나의 미래 모습의 어떤 총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아이들이 학문적 관심사를 찾아가야 되고 자기가 잘하는 부분, 자기 호기심을 자극하는 부분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로 독서 같은 경우는 전략적으로 몰입이 필요하죠. 제한된 시간 내에서 읽을 수 있는 시간과 분량이 좀 한계가 있었을 때 내가 이 관심 있는 분야를 좀 집중적으로 읽어서 크랩 독서법은 그 분야에 대한 나만의 스키마를 형성하는 겁니다. 제가 제일 아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중에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이게 뇌과학적으로 정말 잘 만들어진 영화죠. 그 감독이 사춘기를 겪은 딸내미의 뇌구조가 너무 궁금했대요. 그래서 딸내미의 뇌구조를 시각하기 위해서, 영상하기 위해서 뇌과학을 공부한 뒤에 그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보면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에 대해서 멘붕이 일어납니다. 그 안에 있는 섬들이 다 무너진 다음에, 그러니까 얘가 뭐 학기를 좋아했었어요. 정직했었는데 이 섬들이 다 무너진 다음에 사춘기를 겪고 나서 전두엽이 재해체되고 다시 구성되는 시기에 다시 새로운 관심사들이 생겨납니다. 새로운 신경망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중학교 1학년 애들이 저 수학 포기했어요 하면, 너는 아직 머리가 공백기니까 절대 그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응? 가서 수학 문제를 지금 열심히 접하다 보면 수학에 대한 섬이 생기게 돼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크랩 독서법입니다.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독서를 해서 거기에 대한 자신의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뭐 제가 신경망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그만에 대한 관심 분야에 대한 섬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몰입 독서를 하는 거고, 그다음 진로 독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입시를 앞둔 애들 입장에서는 실용적인 아웃풋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결과물이 필요하죠. 산출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중학교에서 쓰는 산출물은 서평이고, 고등학교고 또 좋은 학교, 아니, 특목고일수록 학부이 좀
학업에 몰입하는 학교일수록 논문이나 산출물들을 만들죠. 그래서 뭐 서울대 같은 학교에서도 산출물 같은 걸 증거물로 같이 저희가 그 녹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웃풋 독서법 같은 경우에는 읽는 과정을 스스로 생활이나 또는 진로와 연결시켜서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독후 과정을 정리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아이고, 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창의융합 독서법입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다문서 읽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지칭하는 용어가 다를 뿐, 그러니까 텍스트가 워낙 많고 자료가 넘쳐나는 시기잖아요. 모든 텍스트를 다 읽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텍스트가 다 옳지도 않습니다. 가치 중립적이지도 않아요. 텍스트들은 가치를 포함하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비판적이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제에 관련된 여러 도세를 연결해서 묶고 해체하고 분류하고 선별해서 받아들일 부분과 아닌 부분을 가려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신토피컬 독서법이나 플랫폼 독서법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가져왔는데 플랫폼 독서입니다. 하나의 주제에 관련해서 아까 동물 실험처럼 여러 주제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결점을 찾아서 연결을 하고 그걸 가지고 지식의 플랫폼을 찬반이든 그 지식에 대한 섬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에서는 탐구 목표를 정하고 여러 주제나 자료나 책들을 정하고 이걸 동시에 읽거나 여러 개 읽어서 핵심 내용을 써머리를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글로 정리를 한 다음에 이걸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알맹이, 이거와 관련성이 적합성이 높은 지식과 아닌 정보를 나누는 거고, 그리고 주류와 비주류를 나눠서 주류는 먼저 메인으로 설명을 하고, 비주류 같은 경우도 활용성을 평가를 하고 또 다른 지식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6번과 7번 단계인데 이게 이제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할 건데 6, 7번 단계는 그 부분이 내가 설정한 목표를 제대로 해결했는지를 검증해 가는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학습을 끝내는 게 아니라 이 학습이 제대로 됐는지를 스스로 검증을 해야 돼요. 이게 학습적 성찰인데 이게 뒤에 이제 IB 교육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당장의 IB가 교과 과정이나 또는 수능의 평가에 바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내년에도 뭐 IB의 그 시범학교들이 굉장히 늘어날 거예요. IB에 대한 관심사가 굉장히 몇 년 동안 지속되고 있고, 이 논의가 나오는 순간, 이 부분들이 교과 과정에 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녹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IB에서 제일 강조하는 건 IB는 이제 서술형, 논술형 프로젝트 기반 평가인데 제일 강조하는 두 가지가 개념 기반 학습과 탐구 기반 학습입니다. 근데 이게 이미 저희 교과 과정에서도 부분적으로 다 녹아 있어요. 지칭하는 용어가 다른 거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년에서의 이 중등 저학년, 고학년으로 갔을 때 개념, 기초 개념을 배우고 그 부분들이 교과 간 통합과 전이 심화로 이어지는 부분이 이 중고등 과정의 연계성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 요걸 평가하는 과정에서 탐구 기반 학습에서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질문에 답을 찾고 그 답을 스스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을 검증해가는 과정 중심의 학습들이 계속해서 2015 개정 교과 과정부터 녹아 있는 거죠. 이 부분이 2022 개정 교과 과정에서는 당연히 더 강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 IB 교육 과정에서의 탐구 단계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관계 맺기예요. 저희가 아까 했던 말씀, 살펴봤던 내용과 비슷합니다. 학습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학습의 목적과 범위를 설정하는 거예요. 자기주도 학습의 자소서를 쓸 때, 특목고 자소서를 쓸 때, 본인이 학습의 목적이나 계획을 세우고 본인이 성취하고 그 과정에서 성취했던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배운 게, 깨달은 게 무엇이 있는지를 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설정해 가는 겁니다, 학습 목표를. 그리고 두 번째는 집중해서 조사하기 단계. 그러니까 자료를 어머님도 요즘에도 공부하기 얼마나 쉽게 돼 있습니까? 자습서를 보세요. 자습서가 세상 친절하죠. 어휘도 사전 한번 잘게 찾을 필요가 없어요. 밑에 다 어휘풀이도 같이 나오잖아요. 저희 소설 다보기 밑에 모르는 어휘 밑에 다 써 있습니다. 자기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텍스트가 잘 친절할수록 애들은 게을러집니다. 특히 생각이 게을러지죠. 스스로 조사하는 과정이 아이들을 굉장히 성장시킵니다. 그리고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을 시켜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생각했을 때 어떤 부분이 설득력이 있고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를 우선순위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 인재는 어차피 지식을 외우는 인재가 아니라 지식을 마이닝, 뽑아내서 소팅하고 그걸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 조직하기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걸 일반적 상황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일반화하고 전이하는 겁니다.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다른 시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한 편에서 시와 운율과 심상과 비유법을 배웠으면 다른 시가 나왔어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이하고 확장시키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전 과정에서 이것을 스스로 성찰해야 돼요. 메타인지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 말하는 성찰도 마찬가지고 학습의 주체성은 완성형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부분까지 왔고 어떤 부분이 궁금하고 어떤 부분을 찾아가고 있고 그 장단점을 보완해가는 장점을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가는 과정을 스스로 끌어가는 데 있습니다. 사실 아이비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감 선거로 굉장히 각 지역 학교마다 화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 뭐 표선고 같은 경우 굉장히 유명한데 제주도에서 먼저 아이비 얘기했고 대구에서도 굉장히 빨리 받아들였죠. 근데 지금은 뭐 전국에서 아이비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고 내년에도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 아이비가 외국의 이 서술형 인증 시험이기 때문에 그 형태를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한국형 아이비로 어떻게 차용될 것인가 교과 과정에서 단순히 아이비라는 말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 교육 과정에서 추구하는 분야를 어떻게 녹여낼 거냐가 쟁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이 이제 수능에 반영되는 부분은 일단 28년은 조금 어려우니까 그 이후에 오는 수능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가는 부분은 조금 더 관심 있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2022 내년부터 들어오는 중학교 1학년 교과서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냥 강조점만 가져와 봤어요. 이런 말을 씁니다. 깊이 있는 학습이 목표고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강조해요. 지식이 아니라. 그런데 교과 간 통합을 강조하고요. 삶과 연계한 학습입니다. 그리고 학습 과정에 대한 스스로의 차를 중시 여겨요. 아이비라는 말은 안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용어들이 아까 서울대 총장님이 얘기하신 부분과 아이비에서 얘기하는 용어들과 많이 중첩되는 느낌이 드시죠? 아이비를 하는 게 안 하는 인증을 받느냐 안 받느냐보다 거기서 그 공유하고 있는 교육적인 문제나 미래 인재상이 교과 과정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비 과정에서 2022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그 교육 과정의 샘플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질문이 사실적 질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내는 과정을 연습하기 때문에 매체가 뭐니? 그래서 현실적으로 파악을 하는 모습인 거고 개념 질문은 인터넷이라는 단어를 단순히 인터넷 뭐 컴퓨터들의 연결망이야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개념의 이해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들을 토론이나 적용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서 총괄평가 과제를 보면 아이들이 이제 이런 과제들을 교과서에서 만나게 되거나 수행평가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하는 시대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는지, 스마트폰의 기능과 단점, 그리고 이걸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직접적인 화법 활동을 통해서 말하기 활동인데 이 말하기가 단순 말하기가 아니라 자료를 만들고 공유해 가는 과정하고 같이 결합이 되는 거죠.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과정과. 그래서 이건 혼자 못합니다. 대부분 조별 발표로 3차시 정도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과정 중심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텍스트를 했을 때 우리 애가 동아리를 안 해도, 우리 애가 뭐 진로 탐색으로 다른 뭐 영재반을 안 해도 이런 과정이 자기주도 학습의 글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비슷한 건데 2022 교과서가 아직 안 나왔죠. 안 나왔는데 후반기에 나올 건데 교과서가 바뀐다고 해서 아이들이 배워야 하는 핵심 개념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유지가 되는 개념이 있고 아닌 개념이 있죠. 그럼 아무리 바뀐 교과서여도 애들에게 2학년 때 설명문 쓰기는 빠지지를 않아요. 여기 설명문 쓰기, 설명문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해서 아까 자료 찾기, 주제, 자료 찾기, 그리고 개요 쓰기, 초고 쓰기, 고쳐 쓰기. 이 단계가, 5단계가 전부 다 나오는데, 이게 지금 중학교 2학년 1학기에 모든 대부분의 한 8, 90분은 그럴 거예요. 그 국어 수행 평가입니다. 이 국어 수행 평가를 이걸 하는 이유는 이 글쓰기가 다른 학문으로의 전이 과정에서 필수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배우고 나면 그 뒤에 모든 수행평가가 다른 과목의 수행평가가 다 뭐냐면 과학 설명문 수행평가가 과학의 무슨 무슨 원리에 대해서 쓰고 이게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지 사례를 들어서 쓰시오. 400자로 쓰시오. 500자로 쓰시오. 기술과정 설명문이에요. 땡땡땡의 원리를 쓰고 이거의 장단점에 대해서 쓰시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역사도 마찬가지고 이 설명문이 학문적 도구로서 다른 학문들 간의 그 전이 과정을 도와주는 도구기 때문에 이거는 국어 교과 과정이 바뀌어도 빠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백컬 프로그램을 만들 때 중일 개념을 위주로 만드는데 중일 개념은 아직 교과서가 안 나왔는데 그 중일 개념이 내년 교과서에 그대로 나올까? 작품은 바뀔 수 있죠. 작품은 바뀌더라도 핵심 개념은 안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런 그 교육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지향하고 있는 수업은 3위1제 수업입니다. 독서 스스로 하는 겁니다. 예습 독서 해오는 거고 워크북 풀어오는 거였는데 워크북이 사실 혼자 못 풀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학생 수준에 따라서 도서 수준에 따라서 기복이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푸는 워크북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해서 토의와 다양한 토론 과정을 거쳐갑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개념 이해와 체화를 하죠. 전이 과정을 거치고 그걸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 논술 그리고 성찰 과정으로서의 첨삭이 존재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전체 독서법에 대한 안내를 좀 드렸고 마지막으로 저희 9월 프로그램 안내 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9월에 예비 중일입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100컬 들어가서 세 번째 프로그램이고요. 개념 아까 말씀드렸던 중1 개념 교육에 맞춰져 있는 최적화된 수업입니다. 수필과 시 다복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시 학습 목표 한번 볼까요? 시어의 특징, 함축성, 주제, 운율, 심상의 개념, 비유와 상징의 개념, 그리고 이걸 창작을 통해 스스로 체화하는 과정. 두 번째에서 시각이 가진 공감의 힘, 그리고 낭송도 있네요. 낭송을 통해서 스스로 운율을 체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개념 교육에 정말 최적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학교 1학년 프로그램은 정치 경제입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통합사회 어렵다 들어보셨죠? 통합사회가 사실 사회탐구도 없어지고 중등 과정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식으로 기본 사회의 세부 분과에 대한 개념을 배우는 거거든요. 이 통합사회는 그런 부분들의 개념이 합쳐지는데 원래 이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 3이죠.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경제적 개념이 약한 상태에서 정치제도와 결합이 되면 난이도가 3이나 4쯤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통합사회가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그럼 중등 과정에서 통합사회를 바로 공부하는 게 맞느냐? 그거는 아까 중학교 1학년이 총균세 들고 다니는 거랑 똑같습니다. 개념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총균세를 들이민다고 해서 읽히는 게 아니에요.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중학교 때는 각 분과를 자세히 개념을 탄탄히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내일은 도시를 하나 세울까는 자연 상태를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홉스의 자연 상태를 가정해서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일 때 국가가 왜 발생했고 국가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체제를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소설입니다. 그래서 개념을 체화하는 거고요. 그다음 법과 10대와 통하는 법과 재판 이야기 역시나 중일 과정에서 사회를 배우죠. 이제 사회는 2개 학년에서 배우게 돼 있어서 1, 3학년에서 배우거나 2, 3학년에서 배우는데 1학년 2학기 내용이 1학년 1학기 내용은 자연환경에 관련돼 있습니다. 기후나 지형이나 거기에서 만들어진 의식주, 물질 문화에 되어 있다면 후반기 내용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개념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삼권 분립이라든지 이런 기본권이라든지 개념들을 체화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세 번째는 경제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보시면 기회비용 개념이 뭐다, 금리가 뭐다 해서 개념 교육이죠. 그래서 이 개념이고 여기 최저임금과 꼰대 아빠는 이에 대한 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이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사회로 최저임금에 대해서 확장을 해서 이야기해보고 그러니까 현실 경제에서 그나마 아이들이 가장 접해서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최저임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 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는 거여서 사실 이건 경영학 책이기도 하고 굉장히 아이들이 재밌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기본 개념서 그리고 2개는 전이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확장 응용서. 근데 똑같은 경제인데 2학년을 보시면 2학년은 거짓말로 배우는 10대들의 경제학이죠.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단계로 하면 개념 교육이 아니라 비판적 읽기입니다. 이게 다 주류 경제학과 비주류, 그러니까 주류 경제학에 대한 비판으로 해서 논쟁이에요.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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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 비주류, 주류, 비주류의 논쟁이거든요. 그래서 2주 동안 나누면서 아이들이 하나의 이론이 절대적으로 옳은 게 아니구나. 경제학에서 하나의 이론이 함몰될 필요가 없구나. 학문적인 다양성이 필요하구나를 논쟁을 통해서 시야를 확대시키며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 4 같은 경우도 확장돼 있는 전이 확장 도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이들 해외여행 많이 가보고 직구도 하니까 환율에 대해서 확장해서 생각해보고 무역의 개념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고 ESG, Environment, 환경, Social, Governance거든요. 그래서
애들 사회 교과 단원에도 이미 ESG는 독립 단원으로 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어떻게 기업의 경영 구조를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서 현실에 응용해서 시야를 확장해가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문학의 다문서 읽기 텍스트로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C&A 다보기 시리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보기 시리즈 4, 5, 6은 중등 고학년에 맞춰져서 시대순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보기 4가 일제강점기, 다보기 5가 전쟁 소설, 전후 소설, 그래서 그 60년대, 60, 70년대 산업화 시기, 그리고 다보기 마지막 6권인데요. 이게 이제 분원별로 내신 시험을 보기 때문에 진도 차이는 있습니다. 요 이전 과정은 이전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다보기 같은 경우는 아까 읽었던 문학에서의 다문서 읽기여서 주제의 일관성 혹은 같은 작가의 여러 작품을 묶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무너진 극장이나 회상 눈사람이나 동행 같은 경우에는 60년대 민주화 과정에서 나타난 대중의 양면성 혹은 역사의 격변기에서 느끼는 개인의 이 딜레마 과정에 대해서 역사적 상상력을 소설 속에서 풀어볼 수 있고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원이고요. 두 번째는 자전거 도둑 신짜오 신짜오 입동은 타인의 슬픔입니다. 워낙 동시대에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많이 나타나고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타인의 고통을 굉장히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면서 대안을 얘기하고 공동체 속에서 살아갔을 때 어떤 연대의 가치나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보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위대한 현대인 열전은 황만근, 조동관, 착한 사람. 현대사의 비주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주류 속에 담겨 있는 인간의 를 살펴보는 부분이고 박민규 그렇습니까? 도도한 생활 코끼리는 어, 사실 화두가 없는 90년대 이후에 화두가 없는 시대에 다양한 계층의 사회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는 기능을 하는 그래서 아까 문학이 왜 이렇게 형성이 됐느냐 해서 문학 하나를 통해서 문화가 형성되는 사회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어머님들이 자녀분을 키우시는 교육 철학이 있으시겠지만 사실 요즘 아이들 보시면 정말 표준화된 경험을 하죠. 비슷한 평수의 아파트에 비슷한 학원 다니고 비슷한 일상을 공유를 하기 때문에 다양성에 대한 공감 능력이 그들이 의도하지 않아도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문학이 사실 그런 부분에서 가지고 있는 효용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프로그램이 제가 이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학습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지만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인성적인 시야를 키워주는 데 있어서도 이 독서 경험이 특히 문학 독서 경험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저도 가르치면서도 같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저희 프로그램들 믿고 맡겨주시면 같이 열심히 책을 읽어가면서 함께 학습과 인성 부분을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프로그램 안내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